저는 이번 2020년 하반기 초창패에 선정되었는데요. 선정된 후에야 알려드릴 수 있는 비법, 어떻게 준비해야지 선정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바빴는데요. 이제 얼추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일구었던 여러 성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많은 창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원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에요.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한 지원 요건이 있지는 않고요. 새로 만든 사업자가 3년 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원래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 접수를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추경사업으로 비대면 분야를 한 번 더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창패 하반기 중에서 추경 비대면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초창패 사업계획서 어떻게 준비해야지 선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발표평가에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창업진흥원에서 1천억 원, 1,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초창패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집행을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2차 접수와 함께 추경사업으로 비대면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도 더 접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3년 이내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해마다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그만큼 선정도 어렵습니다. 선정이 어려운 거는 순전히 경쟁률 때문입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선정된 기업이라고 해서 더 비즈니스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테마라든지 사업 계획서, 발표 평가에서 그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전달할 수 있는가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초창패에서 일부러 추경과제에만 신청을 했는데요. 추경과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비대면 분야로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초기 창업 패키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률도 좀 낮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 현황이 있는데요. 일반 현황은 이제 일종의 신청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품명입니다. 제품명은 우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려는 사업의 기술, 사업의 방향만 적는다기보다도 최근의 기술 트렌드에 맞게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청했던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 분야인데 거기에다가 비대면 요소하고 플랫폼 기술을 섞어서 강조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명을 쓰고 간단한 기업 정보와 창업자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사업비 구성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1억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1억 원 쓰고, 그리고 이제 대응자금으로 현금, 현물을 쓰는 게 맞습니다. 나는 사업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1억 원 안 쓰고 5천만 원 썼다. 나는 더 작게 썼으니까 좋게 보고 뽑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억 원을 안 쓴다고 해서 더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제품 서비스 개요, 그러니까 요약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품 서비스의 개요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품 서비스의 소개, 그리고 그 다음은 차별성, 그리고 목표 시장, 그리고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참고 이미지, 이렇게 4가지의 항목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양식은 이제 한 페이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 작성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 페이지에 맞춰서 작성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가 돼도 되고 3페이지가 돼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품 서비스 소개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간략하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요를 적으시면 되는데 그냥 개요를 주저리 길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개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명을 쫙 한 줄로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1. 어쩌고저쩌고 하는 특징, 2. 어쩌고저쩌고 하는 특징, 3. 어쩌고저쩌고 하는 특징,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타이틀과 그거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2-3개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4줄 넘지 않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만 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텍스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략한 개요도, 그림을 넣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요를 적은 다음에는 소비자에 대한 내용을 써줘야 돼요. 소비자층, 그렇게 하고 B2B인지 B2C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사용하게 될 것인지까지 간략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용처를 적어줘야 됩니다. 사용처라는 거는 적용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업이라든지 소비자 직군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군, 소비자 그룹 중에서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가 소비자층인 거고, 산업 분류에서 어느 분야에 이 서비스, 이 제품이 적용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용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품의 차별성입니다. 이 제품의 차별성은 일종의 이제 비교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방식을 항목별로 표를 만든다든지, 이제 표 안에다가 표를 또 넣는 거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는 기존의 사업, 그리고 2번째 줄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특징을 써서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화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받으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BM 개발 중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중이라든지 서비스 개시 준비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쓰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걸 쓰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인력을 몇 명, 어떠한 사람들을 확보했다 라든지, 뭐 특허를 출원해서 뭐 등록이 됐다 라든지,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는 거래처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 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기재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국내외 목표 시장입니다. 목표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선 타겟 시장을 정하는 겁니다. 그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너무 커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너무 작으면은 지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탐, 쌈, 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 수익 시장, 썸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썸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시장이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그 중에 어떤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자료라든지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찾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유효 시장, 쌈이라든지 전체 시장, 탐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적고, 그 중에서 나는 이런 분야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구글링 검색해가지고 최근 몇 년간 연간 시장 규모 같은 것들을 꼭 적어주시고, 해마다 연평균 몇 % 성장하고 있는가, 국내외의 사례를 검색을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 있잖아요. 해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우상향 그래프를 양식 안에 삽입해 주면 훨씬 더
한눈에 유망한 시장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목표 시장에 판매, 공급 전략까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장이 있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모바일 앱을 출시하겠다,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아니면 제품 판매나 판매 채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마케팅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고객 확보는 어떻게 하겠다, 협력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줄씩이라도 적어 주셔야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참고 이미지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은 4칸으로 칸을 나눠가지고 여러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이미지, 설계도, 아니면 서비스의 흐름도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UI의 기본 개념도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없다면 국내외에 비슷한 서비스 사례의 자료 이미지라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심사위원이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초창패 사업계획서 본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이라고 써졌는데요. 일단 용어부터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창업진흥원의 사업계획서는 PSST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 순서입니다. 지금 이 문제인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Problem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시장, 기존의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적으시는 부분이에요. 1-1에 이제 개발 동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개발 동기에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 줄 적어줘야 되죠.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뭐뭐뭐뭐한 소비자의 니즈,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겟 시장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요약문에서 썼던,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몇 %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러한 이제 문제점 지적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도표, 이런 것들이 삽입되면 좋을 거고요. 그로 인한 한계점, 그러니까 시장 성장의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 같은 것들을 1, 2, 3 정도로 짚어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1-2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을 적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과 구별되는 내 사업만의 특징, 그게 바로 이 해결 방안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시장이 더 좋아진다, 혹은 소비자가 더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해진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기존 사업이나 기존 제품과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기술적인 방법, 나는 다르게 어떻게 접근했는가라는 내용을 써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은 이제 2번, 실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그러면 이제 말이 상당히 모호한데, 솔루션,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앞서서 짚었던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적는 부분이 바로 이 실현 가능성,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 중에 내 사업의 핵심을 적는 부분이 바로 2-1에 있는 개발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걸 더 진행해야 하는 건지, 전체 사업 로드맵을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1년 동안 내가 사업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는 내용을 적어 주시고, 현재는 그 중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를 딱딱 끊어서 알아보고 싶게 써주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글과 그림, 표, 이거를 적절히 써가지고 사업 추진 일정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 추진 일정 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창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인데, 거기에 써져 있는 예문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개발, 홍보, 투자, 이런 항목들을 그대로 살리고요. 적절하게 이제 내 사업의 어느 시점에 개발, 홍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건지,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 이제 2-1-2, 이제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초창패는
7, 8개월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돼서부터 7, 8개월 동안 하게 될 내용을 이제 단위별로 1 뭐 한다, 2 뭐 한다, 3 뭐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개발해서 뭐를 개발하겠다.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뭘 개발하겠다. 그리고 모바일 개발해서 뭘 개발하겠다. 이렇게 기술의 단위별로 적어서 한 단위별로 5줄 이상 구체적으로 뭘 개발하겠다라는 걸 그림과 글로 나눠서 섞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심사위원이 지원금을 주면은 돈이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돼서 잘 개발해낼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작성을 하시고요. 역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추진 일정표가 있는데 그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에서 제공해준 기본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리고 기간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제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정말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이게 뭘 쓰라는 거냐라는 건데 한마디로 차별성과 독창성을 적는 겁니다. 고객이나 시장이 느끼는 불편함을 중심으로 쓰라라는 거니까요. 기존의 것과 내 것의 차이점을 쓰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술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나 고객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술을 써서 기존 기술과 다른가 기술에 대한 설명을 쓰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이러이러해서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기술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시장이나 소비자들이 더 편리해진다.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일종의 차별화 방안을 적음으로써 그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장 전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적는 부분인데요. 1억 4,300만 원이 드는데 이 중에 1억 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대응자금, 내가 현물이나 현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적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현물은 예를 들면 대표자 인건비로 퉁치는 그런 개념이에요. 대응자금 현금은 대략 1억 4,300만 원이라고 치면 1,430만 원 이상을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창폐의 지원금은 1억 원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받는 분들 보면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7,7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700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민간부담금, 그러니까 대응자금 현금은 대략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돈은 정부에 내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는 돈 1,200만 원이나 1,30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돈 7, 8천만 원을 합쳐서 그 돈을 내가 초창폐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장 진입과 성과 창출 전략 부분인데요. 내수시장 현황에 타겟 시장을 정해주면 됩니다.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성, 어디에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수시장 진출 실적란이 있는데요. 없으면 이제 해당 없음이라고 적고요.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1, 20만 원이라도 적는 게 낫습니다. 안 적는 것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 창출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꼭 들어가줘야 될 부분은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마케팅 계획, 수익 구조, BM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이지 않게 내 사업 특수성에 맞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추정 매출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해외 시장 현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규모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 적어주시고 해외 마케팅이나 진출 전략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는 어떤 거를 참가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해외 진출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실적, 진출 역량, 핵심 인력 이런 게 있으면 적으시면 좋고요.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다음은 이제 4.
기업 구성, 팀을 적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창업 아이템하고 상관없는 내용은 자세히 적어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량을 갖춘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내용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 현황에는 현재 근무 중이거나 아니면은 지원받으면 합류할 수 있는 사람까지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는 게 좋고, 경력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어줘야지 그 조직에 대한 신뢰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반드시 한두 명 정도는 꼭 적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파트너 부분, 이거 뭐 한두 줄만 쓰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내 사업하고 관련된 아는 회사는 죄다 적는 게 좋습니다. 일종의 사업 인프라 개념이에요.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을 통해서 채우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기술 보호 노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기술 임치, 특허, 그리고 안전관리, 기술 보호, 기술 인력 유출 방지,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가치 부분에는 이제 몇 명을 채용하고 성과 공유제로 뭐뭐뭐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공고문을 보시면 초창편은 7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장.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7장이 아니라 8장이어도 되고 9장이어도 됩니다. 너무 그 7장에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작성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작성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서류평가 결과가 나오고요. 곧바로 발표평가용 PPT를 제출하라고. 시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제출하면 한 일주일에서 또 열흘 정도 후에 발표평가 일정이 정해져서 통지가 됩니다. 원래는 각 지역별 평가 장소에서 발표평가를 합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평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원격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출한 PPT에 맞춰서 10분간 발표를 하고 1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전에 많은 사람들하고 화상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분 동안 내가 준비한 PPT를 발표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준비한 내용을 잘 발표하면 돼요. 나머지 그 10분 동안 펼쳐지는 Q&A, 질의응답에서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려고 하는 사업과 비슷한 기존의 사업이 있지 않냐, 그거와는 무엇이 다른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은 대표자, 창업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나, 채용 계획이라든지 협력업체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 시장이 존재하느냐, 너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시장이 정말로 존재하고 시장의 니즈가 강력하다는 어떤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 안에 충분히 녹아들면은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그 시장이 진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시장의 사이즈, 규모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 정부에서 주는 돈이 이러이러한데 이 돈 중에서 너네가 인건비로 얼마를 쓰고 외주 비용으로 얼마를 썼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이 기간 안에 이 사업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부풀려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서 정답지를 중비해 놓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노트북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질문이 나오면은 그 예상 질문지 중에서 키워드들을 얼른 체크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발표평가가 끝나면 대략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최종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계좌 개설하고 협약하고 민간 부담금 내고 교육받고 하다 보면 또 2, 3주가 흘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창패 추경사업 8월 초에 신청을 했는데요. 9월 중순에 최종 결과가 나왔고요. 10월 중순 이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2달 정도 지나야지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3달째가 되어야지 사업비를 쓸 수가 있다. 라는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고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오로지 소창패 지원금만 믿고 있다. 그러면 일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신청일,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3달 이상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